예, 여러분들 지난 한 주는 안전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 Electric Power Industry, 전력 산업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제너레이션,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세일즈, 그리고 시스템 오퍼레이션까지요. 그리고 또 봤던 게 이제 과거에 전형적인 전통적인 전력 산업의 구조, 수직 통합 독점 체제였죠, 그죠? 거기서 1980년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쟁 시장, 그러니까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가운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면 결론은 경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러면 그 전력 시장, 경쟁 시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이 전력 산업의 기능들, 그리고 구조, 그다음에 시장의 계략적인 설계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력 경제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힌트를 얻었으면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Electric Industry의 Key Fact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력 산업에만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echnical Factors, 기술적인 문제들입니다. 주로. 첫 번째는 전기가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예. 물론 전기는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죠?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요. LIB,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펌프드 스토리지. 우리 1학기 발전공학 시간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가지고 조금 배웠고요.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를 이용하면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죠? 지금 그때 다뤘던 그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펌프 스토리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CAES, 이게 뭐죠? 공기 압축이죠.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그 다음에 Flywheel, 태엽이죠, 그죠? 장난감에 붙어있는 태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전히 비싸다는 겁니다. 여전히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장을 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력 산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저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Wholesale price of electricity varies tremendousl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우리 전력 수요가 변화가 아주 심하죠, 그죠? 낮에는 많이 쓰다가 갑자기 저녁 되면 안 쓰다가, 아니죠. 저녁 되면 갑자기 또 좀 줄어들었다가, 또 저녁 먹을 시간 정도 되면 또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잠에 들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일리 로드 컵을 그려보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력이 저장이 된다 그러면, 저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발전기로 공급하지 않고,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가지고, 이 부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작을 때 전력을 저장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로드 패턴은 이렇게 평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평탄하다는 이야기는, 가격도 평탄하다는 이야기고요. 수요가 변동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전기의 가격도 변동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가 뭐 저렴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장했다가 다시 방전하는 게 그렇게 싸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의 가격은 매우 심하게 변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변동하지 않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라면 가격 1년 내내 2년 내내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신발 가격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품 중에 이렇게 변동이 심한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비행기 표, 또 호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격 변화가 되게 심하죠, 그죠? 성수기에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비수기에는 엄청나게 싸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 변동이 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들도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비행기는 한정되어 있고 호텔의 방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 그러면, 뭐 비행기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 비행기표나 호텔 방 값도 이렇게 변동이 심하진 않겠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행기나 호텔에 비해서 전기는 더 수요의 변동이 심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크게 변하는 상품이다. 그게 이제 뭐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는 least resistance,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적은 패스로 그냥 흐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전기를 어떤 특정 경로를 따라서 수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뭐 우리가 부산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서 서울까지 옮기는데, 수송하는데, 우리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죠, 그죠? 뭐 철도를 이용해서 부산부터 대구를 지나서 대전 지나서 서울로 수송을 해라. 가능합니다. 아니면 강원도를 통해서 삥 돌아서 와라. 거기가 싸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기는 그게 안 됩니다. 고리발전소에서, 지금 고리라고 하면 그러나요? 어쨌든 저기 뭐 부산 근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선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서울까지는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기가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일부는 강원도를 통해서 갈 테고, 일부는 전라도를 통해서 갈 테고, 일부는 뭐 대전을 통해서 올 테고.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에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 키르호프 커런트 로, 키르호프 볼테이지 로에 따라서 전기가 수송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상품하고 좀 많이 다른 특징이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송전선로를 하나를 더 깔았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기에 물려있던 모든 발전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물론 수요한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라는 상품은 이런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상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발전기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상품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죠? 좀 다른 특징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건 두 번째 특징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physical interaction, 예. complex series of physical interaction. 예. 그러니까 전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송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물리적인 현상들, 상호작용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 하나의 발전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모든 발전기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발전기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 전체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성이 저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발전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에너지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예비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무효 전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또 우리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전력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electricity, 전기는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파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기가 빛의 속도로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within second, 1초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advanced planning, advanced planning은 뭐죠? 먼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계획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뭐 급전, 유지 보수, 건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짜두어야 됩니다. 그죠? 왜?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력 산업의 특징들입니다. 기술적인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 때도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어떻다? 수직 통합 독점 체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나오네요. 시스템 컨트롤에 있어서 임플리케이션 앞에 기술적인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0년 이상 에디슨 이후 전력회사를 만든 이후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항상 뭐 제너레이션하고 통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 안에 시스템 오퍼레이션 기능과 제너레이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항상 발전기한테 커맨드 앤 컨트롤을 하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운전해라. 뭐 출력을 얼마나 내고 뭐 언제 발전기를 켜고 언제 끄고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급전 뭐 사령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꼭 군대 용어 같죠, 그죠? 군대에 갔다 온 학생들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런 말 안 씁니까? 네. 지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컨트롤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가능한 형태입니까? 시스템 오퍼레이션하고 제너레이션이 한 회사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명령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쪼개져 버리면
만약 시스템 오퍼레이션하고 제너레이션이 다른 회사다. 그러면 더 이상 커맨드 앤 컨트롤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제너레이션으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는 커맨드 앤 컨트롤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 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죠. 그죠? 거래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따라서 거래하는 규칙에 따라서 이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래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라는 상품의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고려한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 규칙이 없다면 경쟁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기라는 상품의 특성들을 고려한 어떤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규칙이랄 게 없는 거죠. 물론 상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건데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력 산업에서 경쟁을 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규칙은 시스템 오브 rules and incen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기도 하고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지시에 따랐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결국은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그죠? 뭘 원합니까?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라든지 기동 정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원했을 때 발전기가 따라줘야 되는데 발전기가 그걸 따라주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인센티브가 필요하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뭐 해줄게. 그게 규칙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제너레이터, 발전기들이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한 System of Rules and Incentive는 이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가 뭘 대체해야 된다? 커맨드 앤 컨트롤을 대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발전기들이 시스템 오퍼레이터한테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너레이터들이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가능한 must try to입니다. 가능한 이 발전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내가 얼마만큼 생산하겠다 그러면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장에서 결정되겠지만 일단은 상대방의 의사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발전소는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한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트랜스미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모든 정보, 모든 테크니컬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어떤 발전기가 1분에 얼마만큼 출력을 올릴 수 있는지, 발전기를 한번 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발전기가 일단 운전을 개시하면 얼마 동안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발전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기는 시스템 오퍼레이터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뭘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정보를 발전기가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여기는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규칙 안에서 모든 발전기는 시스템 오퍼레이터한테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규정을 하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들은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제재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공한 정보가 틀렸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그것도 인센티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페널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페널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뭐 출력을 올려라, 출력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랐을 때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지시를 해서 그걸 따랐는데 자기가 들어간 비용보다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발전기는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죠? 물론 이 거래 규칙에서 따라야 한다, 안 따르면 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발전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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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를 안 따르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속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이 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유 경쟁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하면 이런 규칙들이 없는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우리 전력 산업은 앞에서 본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시장을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규칙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네요. yes or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command and control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출력 올려 그러면 발전기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yes or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올려야죠, 그죠? 시킨 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경쟁,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시스템 오퍼레이션 기능이 분리됐을 경우에는 이 yes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죠. 이제 대신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at are you prepared to pay to compensate me for doing this? 내가 네가 시킨 대로 하면 뭐 해줄 건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그걸 따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게 항상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그죠? 내가 5,000원을 주면 너는 나한테 어떤 커피를 줄 건데 라는 게 우리 메뉴판에 써져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심플합니다, 그죠? 거래가.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거래가 집이라든지 뭐 또 좀 큰 거래 없나요? 자동차라든지. 자, 이런 상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자, 내가 뭐 현대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 내가 너한테
이 소나타를 한 대 줄게. 너는 얼마를 지불할래? 라고 묻겠죠. 자동차 가격은, 소나타 가격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점마다 틀릴 수 있죠. 아니면 딜러가 뭔가 서비스를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이 문제가 돼도 됩니다. 자, 뭘 해줄래? 내가 이거 줄게? 얼마 줄래?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곧 뭐가 필요한 겁니까?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협상,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협상해서 합의가 되면 뭐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언제?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에 내가 자동차를 줄 테니까 너는 지금 계약금 얼마를 내고 자동차를 받을 때 얼마를 뭐 줘야 된다. 이런 걸 계약서에 담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나서 이제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딜리버리, 자동차를 주고 돈을 받는 거.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뭐 표준 계약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변호사도 필요하고 뭐 세무사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전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순간순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협상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역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거래가 되는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협상이 아니라 가격만 적어내면 그 가격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정해지면 바로 계약서도 안 쓰고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협상 과정 그리고 계약서 체결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뭐 규칙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따를 뭐 인센티브, 이코노믹 인텔렉트 투두 소울 도 있습니다. 그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상품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죠? 다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물론 그냥 사고 팔기로 그냥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딜리버리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전기라는 상품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때 여기 부산에 있는 발전소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소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기를 뭐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에 뭐 전라도에 있는 발전소하고 강원도에 있는 수요하고 전기를 사고 팔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 거래가 실제로 가능한가? 라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이만큼 보내기로 했지만 못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길이 막혀서, 송전선이 막혀서. 왜 막히나요? 얘 때문에 막힐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경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내고 얘는 이렇게 보내면 서로 길이 막힐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이 거래를 또 코디네이트 해야 됩니다. 이 양자가 거래를 하기로 했다. 이 양자가 거래를 하기로 했다. 라는 정보를 다 받아서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이 거래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를 얼마만큼 줄일지 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이 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규칙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임의적으로 아니면 경험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거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쭉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 Unique Arrangement, Unique Trading Arrangement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아주 특이한 거래 규칙이 전력 산업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건 굿뉴스입니다. 그죠? 전기가 앞에서 우리가 본 그런 특징들이 없다면 이렇게 유니크한 어레인지먼트,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 거래 규칙이 필요 없겠죠. 이 유니크한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걸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트랜스미션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 그죠?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발전기의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기공학자죠. 저희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데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전기공학 전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없다면 거래를 할 때 뭐 규칙을 만들 때 전기공학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누가 하면 됩니까? 뭐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이런 사람들이 거래 규칙도 만들고 거래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떻습니까? 이 전력 산업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들로 인해서 유니크한 어레인지먼트를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기공학자가 반드시 규칙을 만드는 데도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전기공학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규칙을 만들거나 전기를 거래하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하겠죠. 그죠? 전기공학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 또는 경영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거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학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경제학 일부를 공부를 하는 방법, 아니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방법. 뭐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자들이 뭐 전기공학 아니라도 그러니까 전력 산업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있고 할 일이 많은데 뭐 굳이 전기공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학을 잘 못하니까 우리 그 전력 뭐 시스템 공학이라든지 전력 전선공학이라든지 발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전기공학자는 어떻습니까? 뭐 수학에는 좀 자신 있으니까 뭐 설명만 잘 들으면 경제학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공학자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전기공학자가 경제를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써먹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력경제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전력경제를 배운다면 발전회사나 시스템 오퍼레이터나 뭐 성전회사나 이런데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는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결론입니다. 예. 전기는 어떤 아주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certain market design. 예. 뭔가 좀 다른 마켓 디자인, 시장 설계가 필요로 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마켓 디자인, 이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페어 해야 되겠죠. 공정해야 되고, 그죠? 공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정해야 되겠죠. 가능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incentive compatible. incentive compatible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이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이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이야기했던 거네요, 그죠? 이게 뭐 결론입니다. 전기는 아주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아주 특별한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가 필요하다. 그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는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 한 번 정도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컴피티션,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너레이션입니다. 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 일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CCGT 같은 새로운 기술들, 새롭지도 않죠, 이제는. 발전소의 규모가 작아도 효율이 높은 발전소,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많이 깨졌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스템 규모. 시스템 규모가 매우 커져서 발전회사가 몇 개 있어도 충분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전력회사도 웬만큼 큰 전력회사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건 요거라 그랬죠, 그죠? 왜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CCGT, 가스 가격이 비싸서 CCGT가 효율은 좋지만 발전 단가는 좀 비싸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CCGT의 발전 단가도 석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Coordination of Generation and Transmission,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기능이죠, 그죠?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통신이었죠, 그죠? 그리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코디네이션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통신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죠? 아니 뭐 지시하고 그러니까 지시 응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발전소와 트랜스미션의 코디네이션 문제는 상당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어느 정도는 임의적으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를 설계를 해서 인터널 코디네이션, 커맨드 앤 컨트롤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경쟁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리테일 같은 경우 판매입니다. 판매.
소매. 그러니까 전기를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모 경제도 없었고, 뭐 경쟁하는데 경쟁이 언제든지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편익이 크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쟁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매가 하는 기능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큐어링, 전기를 사오고 가격을 매기고 그리고 파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기능인데, 이것들은 항상 경쟁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자, 미터링, 계량이죠. 그리고 빌링,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컬렉션, 전기요금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은 물론 경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실 경쟁을 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미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A라는 발전회사하고 발전회사가 아니라 A라는 판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가 마음을 바꿔서 B라는 전기회사,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는 회사한테 전기를 사고 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SK텔레콤이라는 회사한테 전기를 사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터를, 계량기를, 전기 계량기를 설치를 해줬겠죠. 그죠? 그랬는데 SKT로 바꿨다. 그러면 SKT 계량기를 또 달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자원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이 계량기나 이 계량기나 뭐 크게 성능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준이 주어져, 어떤 계량기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판매 회사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계량기를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중복 투자 또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터링은 그냥 차라리 독점으로 놔두는 것도 방법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빌링 컬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청구서 내는 것, 청구서를 발행하는 건데, 이것도 뭐 굳이 경쟁을 한다 그래서 뭐 더 효율적으로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죠. 그죠? 돈을 걷어가는, 수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뭐 꼭 경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시스템 오퍼레이션 펑션, 얘는 당연히 경쟁이 불가능하죠. 그죠?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왜? 단일 회사가 뭘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발전기와 수요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개통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회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경쟁적이지 않다. 경쟁을 도입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여전히 독점이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뭐 규제를 잘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걸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해를 못 믿겠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사업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뭐 지금 전력거래소니까 전력거래소라는 회사한테 얘네는 3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운영을 해라, 시장을 운영을 해라 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하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뭐 수준을 못 맞춘다면,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회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 세계적으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겨우 3년 보고 우리가 뭐 여기 컨트롤 룸을 만들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죠. 그죠? 괜히 그 컨트롤 룸 만들고 뭐 여러가지 설비 샀다가 3년 뒤에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면 완전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오퍼레이션 기능은 독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경쟁이 도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미션 앤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내추럴 모노폴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트워크는 항상 모노폴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경쟁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자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그죠? 민자고속도로. 이게 뭡니까? 원래 도로는 네트워크니까 한국도로공사가 다 건설하고 관리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특정 구간에 있어서는 뭘 합니까? 한국도로공사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민자고속도로를 허용을 한 거죠, 그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건설회사나 아니면 사모펀드라든지 어떤 그런 회사들이 민자고속도로를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산업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내추럴 자연 독점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떠들고 있나요?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제너레이션, 그리고 리테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경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트랜스미션은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은 내추럴 모노폴이고요. 시스템 오퍼레이션도 내추럴 모노폴입니다. 자, 그럼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하려고 할 때, 리폼할 때, 인더스트리 리폼할 때, 우리말로는 구조 개편, 리폼 아니면 리스트럭처링, 리폼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겠죠.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입니다. 그죠? 경쟁적인 엔티티들하고, 그리고 providers of essential facilities. competitive entity는 뭡니까? generation, retail, company들이고요. essential facility provider는 뭡니까? transmission company, distribution company. 이런 것들이 essential facility provider입니다. 그럼 이 둘 간에 어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구조 개편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전선을 하나 어디 깎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소들의 이익이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송전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깐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코디네이션, 조정, 위에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컴페티티브 엔티티와 에센셜 퍼실리티 간의 코디네이션,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랜스미션과 제너레이션의 코디네이션, 그걸 확보해야 된다.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에 나와 있고, 물론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 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규칙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regulated price. 그러니까 수직 통합 독점 체제 하에서의 규제 가격이죠, 그죠? 규제 가격을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truly competitive하게 실제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켓 프라이스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뭐라고요?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경쟁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효율이 더 좋으니까, 더 저렴한, 더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많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시민단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쟁이 싫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유를 댑니까? 보통은 전기는 공공재다. 그래서 민간기업, 뭐 경쟁기업에 맡겨놓으면 가격만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전력산업은 과거에 수직통합 독점체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들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적인 분야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경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자연 독점을 해서 스마트한 몇몇의 사람들이 전체 회사를 다 컨트롤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금융적인 기반이 있다면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독점 체제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 는 결국은 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성숙했는가? 그리고 또 금융적으로도 성숙한 나라인가? 그만 판단하면 전력산업에서 경쟁을 해야 될지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1년에 이 제너레이션 분야에는 경쟁을 도입을 했습니다. 경쟁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어떻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금융적으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분야인 그러니까 전력산업의 여러 가지 펑션들 중에서도 가장 큰 펑션인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경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습니까? 발전회사들이 여러 개 생겼죠, 그죠? 과거에는 한전이 모든 발전소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경쟁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발전회사가 많아졌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전이 갖고 있던 발전소들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5개의 화력 발전회사와 한 개의 원자력 수력 발전회사로 쪼갠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발전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공기업 발전회사죠, 그죠? 공기업 발전회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동서발전, 남부발전, 뭐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것들 공기업 발전회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발전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 SK E&S, GS 파워, 코스코,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작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제 발전회사들이 생겼고 걔네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죠. 그리고 코리아 파워 익스체인지 전력 거래소라는 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오퍼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밸런싱 하는 거, 그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트랜스미션 시스템 매니지먼트죠, 그죠? 송전선에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런 기능을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인 KPX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쟁 발전회사들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발전회사하고 뭐 판매회사 판매회사하고 간에 거래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이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것도 이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전은 트랜스미션 앤 디스트리뷰션 이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앤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독점인 내추럴 모노폴리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리테일을 경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캡코, 한전이 이 판매 부분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이제 2001년에 발전 부분 경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2009년 정도에 이 소매 부분도 경쟁을 시킨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때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다 어, 없어지고 폐지되고 여전히 2001년 체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전이 소매 기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회사는 한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발전회사들은 한전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한전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고 파는 사람은 여러 개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거는 힘이 센 거는 이쪽이겠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됩니까? 트레이딩 어레인지먼트를 또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뭐 할 말은 많지만 천천히 보면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서비스. 구역전기사업자.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 산업단지나 어떤 뭐 특정 아파트에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그 산업단지에다가 전기도 공급하고 열도 공급하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한전을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자기 산업단지 안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 소비자들한테 바로 전기를 파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사와서 소비자들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를 한전에서만 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보면 라지 커스터머, 대규모 수용가, 대규모 소비자,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도 되고 거래소로부터 사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허용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는 사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이걸 허용한 겁니다. 대규모 소비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수도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오는 게 여기서 사오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사오는 게 사실은 더 싸야 되는데 왜 한전인데 사오는 게 더 쌀까?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쪽이겠죠, 그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손해를 봐가지고 이쪽에서 전기요금을 조금 더 받고 이쪽을 조금 싸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지 커스터머들이 거래소에서 전기를 안 샀쓰고 그리고 한전에서 사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매 부분에서 경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대형 수용가들, 대규모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 대규모 수용가들이 이제 슬슬 뭘 거래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 거래소로부터 직접 사오는 것도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니면 자기가 발전소를 지어서 자가 발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전에서 사오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정치적으로 뭐 항상 뭐 대기업한테 소비자들이 보조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전력 산업의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들이 경쟁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구조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이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제성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